이번 교과 내용은 주택의 경제학이고 이에 해당하는 장은 14, 15장입니다. 먼저 14장 주택은 왜 상이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주택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주택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는지, 어떤 최적의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되게 하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주택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지은 지는 몇 년이 됐는지, 또는 건축 양식이 어떤 스타일인지,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집이 위치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이질적입니다. 그리고 집을 잘 관리하고 보수를 자주 하게 되면 집이 좋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게 됩니다. 또 주택의 경우 이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살고 싶은 주택으로의 이사 또는 이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해도닉 접근법에서는 주택의 균형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침실 3개, 도시 중심부에서 5마일 떨어진 지역, 지붕의 연식은 6년 된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한화로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기준 가격을 매깁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부에서 1마일 멀어질 때마다 2,000달러가 하락되고 침실이 1개 추가될 때마다 3만 달러가 상승하고 지붕의 연식이 1년 지날수록 500달러가 감소합니다. 또 한 단위 공기 오염이 추가될수록 1,000달러가 감소하게 되고 주변의 초등학교 평균 시험 성적이 한 단위 증가하게 되면 2,000달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주택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준 가격에다가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대해서 발생하는 가격들을 모두 더하게 되면 특정 주택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해도닉 연구 결과 그래프를 보면 한 가지 상이하게 나타나는 지표가 있는데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월 임대료와 주택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그래프에서 방의 수와 욕실의 수는 임대 가격 상승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도닉은 그 외에 또 후속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연구에서 직장까지의 접근성, 성취도가 높은 학교, 대중교통, 교회와 같은 요인들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범죄율, 유해 쓰레기 처리장,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이 소음이 유발되는 지역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주택의 특징 중 하나는 내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적절한 보수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택은 100년 또는 그 이상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 관리, 수리 비용의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커서 유지 보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주택은 점점 열악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소유주는 주택의 품질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주의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인데요. 누구나 인간은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총 임대료 수익과 보수 관리에 지출되는 비용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 오른쪽 상단의 그래프를 보면 총 수입은 주택의 품질이 증가할수록 선형으로 증가하고 있고 총 비용 지출은 주택의 품질이 증가할수록 곡선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점진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곡선의 차이, 그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 소유주가 취할 수 있는 이윤이 되고 그 이윤의 크기가 가장 큰 지점, 바로 이 지점이 이윤 극대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의 X축 주택의 품질 상태를 소유주는 유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 곡선을 나타내는데 이들이 만나는 지점을 곧 이윤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한계 수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지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이윤 극대화 시에 주택의 품질 수준은,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보면 X축의 그 품질의 수준을 말하는데 이 품질 수준은 소유주의 수입과 지출 비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유주의 수입을 한계 수입 곡선이라고 보고 지출 비용은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택으로 인한 수입이 변화가 없을 때 주택의 연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주택의 품질은 점점 하향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보수 비용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한계 비용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상향됩니다. 초기 이윤 극대화 지점이 I 지점이었는데 한계 비용이 상향됨으로써 이윤 극대화 지점은 J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에 해당하는 주택 품질을 확인했을 때 주택 품질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가격의 변화가 있을 때 한계 수입 곡선은 상향하게 됩니다. 그럼 이윤 극대화 지점은 I 지점에서 K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주택의 품질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주택의 품질 수준은 수입과 비용,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이 주택 시장으로부터 퇴출되는 경우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폐점인데, 주택이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의 가격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다면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 상에서 보듯이 수입보다 지출 비용이 더 커서 주택이 퇴출되었지만 미래 어느 순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주택은 시장에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도 전환인데요. 기존에 주택으로 사용했던 것들을 사무실, 상점,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환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 비용이 변환하는데, 용도를 전환하는데 든 비용보다 더 크다면 이득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인데 이렇게 용도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 창출이 적게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주택은 버려지게 됩니다. 재산세가 유연하지 않다면 방금 언급했던 유기, 즉 주택을 버리게 되는 문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산세를 조정할 수 있는 공공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재산세가 동일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연간 이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겹쳐지고 난 이후부터, 접점 이후부터 주택으로부터 얻는 이윤보다 세금 부담이 커져서 결국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산세를 유기적으로 이동해서 부과하게 되면 재산세가 이렇게 하락이 되고 그럼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됩니다. 따라서 세금 감면 정책은 결론적으로 재정 흑자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재산세 하향 조정하면 정부가 얻는 부동산당 세금 수입은 감소하지만 이에 맞서서 상세 효과가 일어납니다. 재산세가 비록 감소하지만 이를 부담할 수 있는 부동산 수가 증가하게 되고 퇴출될 주택에서도 재산세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택 소유를 포기하게 되면 이에 대한 건물 철거 부담을 정부가 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도 감소하게 돼서 결국은 상세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결론적으로 재정 흑자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증가하면 주택의 내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의 내구성이 좋아야지 품질이 유지되고 그로 인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주택 건설 외에 기존 주택들의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 모두는 곧 주택의 공급 수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근데 특정 시점에서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주택은 중고주택이 되고 가격 상승에 대한 공급의 반응은 중고주택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고주택 공급은 가격에 대해 또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 비탄력적인 이유를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고주택의 노후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중고주택이 유지보수를 해서 품질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 반응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주택 개조와 대폭적인 변경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출 비용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사 비용과 소비자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몇 가지 알아야 할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선택 모형인데요. 소비자가 한 제품을 얼마나 구입할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즉,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을 알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소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갖고 가장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는 총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30인 소비자가 $1인 책과 $3인 영화를 구입하기 위한 조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그려지는 선을 예산선이라고 하고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조합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효용 극대화라는 용어가 나올 건데 이 효용 극대화는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지출할 때 최대한 만족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 상태로 가장 높은 수준을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무차별 곡선인데요. 이 무차별 곡선은 보는 바와 같이 형태가 이렇게 생겼고, 이 그래프는 소비자에게 가장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곡선상에서는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효용이 모두 같습니다. X축 재화와 Y축 재화의 조합은
그러니까 S축제화를 얼마나 구입하고 또 Y축제화를 얼마나 구입한다라는 이 조합은 상이할 수 있지만 그걸 구입했을 때 요 효용 무차별 곡선에서는 모두 다 동일한 효용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무차별 곡선보다 안쪽에 있는 점은 보다 낮은 효용 수준, 보다 낮은 만족감을 갖게 되고 위쪽에 있을 경우에는 보다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각각 동등조합, 열등조합, 우수조합이라고 합니다. 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두 재화 사이의 한계 대체율을 말하는데 이 한계의 대체율이라 함은 x라는 재화를 얻기 위해서 y라는 재화를 어디까지 대체할 의사가 있는지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내가 영화 하나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책을 얼만큼 더 포기할 수 있는지, 그 용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곡선이 접하게 되는 지점은, 그러니까 접하게 되는 그 지점 E는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즉, 소비자가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대화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B 지점에서 느끼는 효용은 E 지점에서 느끼는 효용보다 낮고 W는 효용은 높지만 소비자의 예산선 안에서 결정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효용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은 이 지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지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확인을 하고 이사비용과 소비자 불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축은 주택의 품질을 나타내고 Y축은 모든 다른 재화를 의미합니다. 왼쪽 그래프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자가 가장 만족하는 조합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초기 예산선에서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예산선의 범위가 넓어져서 그래프가 이렇게 상향됩니다. 이때 기존의 효용 극대화 지점이었던 I에서 소비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원래 주택에 남아있게 되면 J 지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J 지점에서의 효용은 U1 그래프상에 있으므로 U0였을 때보다는 효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품질이 Q 별표 지점에서 Q2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주택이 이사를 가게 된다면 K 지점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때의 효용은 U2로 U1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사 비용이 0이라면 즉시 이동할 수 있겠지만 효용의 증가가 이사 비용보다 충분히 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효용의 격차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이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품질이 감소할 때 소비자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효용 극대화 지점 I에서 연식이 지나게 되면 주택의 품질이 하향되는데 이 가구는 그럼 I에서 M 지점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때의 효용은 U3로 U0보다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구는 효용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이사를 가고 싶지만 그 이사 비용보다 효용 가치가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때까지는 예산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향으로 주택의 품질이 하향되는
그 상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의 여가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시장의 여가 모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택의 품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책에서는 여가 절차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이 열악해지고 노후화되고 이전에 지었던 스타일에서 최신 유행하는 주택의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품질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의 품질이 낮아지게 되면 이를 갖게 되는 소유주는 이전에 그 주택이 최상의 조건이었을 때의 소유주보다 더 낮은 소득을 갖는 가구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가 절차는 주택의 품질과 이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소득 수준을 발판 사다리와 같은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 들어갑니다. 세 가지 가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택은 1년에 1단위씩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품질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싶으면 개조나 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택 소유주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품질과 갖고 싶은 품질의 주택 간의 최대 격차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격차가 10단위, 즉 10년이 지나면 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기존 주택을 선택하거나 10년 이전에 그 주택의 품질에 해당하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서 격차를 제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여가에 따라 품질 사다리 모양을 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X축은 주택 점유자들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고 Y축은 주택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프에 표시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동그라미 지점은 각각 고소득, 중간소득, 저소득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의 품질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경우 10단위가 변화하는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각각 그럼 I, N, Z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는 곧 주택의 품질이 하향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를 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10년이 지난 후 소득에 따라서 선택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낮아진 품질의 주택을 수리하고 개선하는 그 비용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가는 비용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개선하지 않고 대부분 이사를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신규 주택을 이동을 해서 원래의 품질 수준 상태로 복귀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소득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기존 주택을 개선하는 것과 고소득 가구로부터 중고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고주택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게 되면 개선 비용보다 낮을 것이고 이는 결국 위치 N이었던 곳에서 M으로 주택의 품질을 다시 향상시키게 되고 고소득의 소유였던 주택은 중간소득의 소유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소득 가구는 다시 품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간소득으로부터 중고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 이로 인해서 다시 품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가 이사해서 비워진 주택은 품질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주택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앞의 그래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가 과정은 주택 자체의 품질이 낮아져도 주택 소유주에게는 주택 품질 수준을 회복해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고소득층이 중고주택으로 내놓은 그 주택은 원래의 가치보단 떨어졌지만 중간소득층에서는 품질을 유지하게 되는, 품질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재화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저소득층에서 비워진 퇴출되는 주택이 생겨날 경우에는 신규 주택이 지어져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의 품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이론에서 현실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굉장히 부유한 가구의 주택이 중간소득에 양도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부를 갖고 있는 가구의 주택들은 중간소득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치스러운 주택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천장과 스파 시설과 골프 치는 야드가 있고, 또 연못이 있고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굉장히 큰 어, 뭐 공원을 갖고 있다던가. 그래서 이러한 주택은 품질 하향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유지 보수하려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